마치 김윤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 삶을 위한 권력이라고 하는 책에 대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고요. 저 책은 여기서 처음 푸는 겁니다. 아직 서점에 이번 주에 나갈 거예요. 서점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핵심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있는 현실이라는 게 뭐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점, 또 우리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는 부분과 그 방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 권력 감식성이라는 것인지, 또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PPT를 우리 공론 토론 방에 올릴 테니까 세세한 것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인식과 진단과 관련해서 여기 뭐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좀 있으면 뭐 대구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위축당하고 법제가 폐지된다든지 중간지원이 해체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교체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는 이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연합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화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시민단체나 중간지원 조직은 정권 교체와 지자체장의 교체에 따른 정치적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야당과 연대를 따라서 그 대응책은 야당과 연대를 통해 정권 탈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도적인 안정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래서 그 3법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행정은 시민단체와 중간조직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비효율,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시민단체와 자치활동의 정치적인 편향과 방만한 운영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민 없는 민간협치, 주민에 의한 대상화된 사업 중심, 그 다음에 행정 의존적인 활동이 문제이고 자율성 부재가 본질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진단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 재원을 통한 마을 관련 활동의 양적 확장이 굉장히 이루어졌죠. 또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그런데 주민 활동보다는 주로 공모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진보적 행정과 유착이 굉장히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족적인 활동이 많았고 주민이 활동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 조직 활동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과 단체, 특히 시민단체나 중간지원 조직 간의 사업을 매개로 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중간지원 조직과 주민 내지는 주민 소개서 활동이 중요했는데 실제로 활동은 행정조직과 중간지원 조직 중심의 활동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전에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을 비판했던 것처럼 주민 없는 행정 중심의 협치가 결국은 자생력 부재로 결과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주민과 마을이 천착하지 못했나? 왜 활동이 아니라 사업 중심이 되었나? 왜 수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마을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나? 위기에 직면했는데 실제로 수없이 많은 마을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나서지 않잖아요.
예.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정치권의 작은 변화로 모든 활동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되는 건가요? 왜 자치와 마을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나요? 왜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행정의 비판에 계속 직면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행정이 원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원하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한 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이라는 욕은 늘상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갖지 않는 활동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국면에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합니까? 탐색을 하면 모두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과 결합력이 강한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력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요, 지금도 어쨌든 계속해서 주민 활동가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포기 상태잖아요. 정치 행정 의존성이 강할수록 쉽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 스스로 활동을 전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경암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화성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활동이 오히려 용수숨치는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사례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보 정당이라고 친민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권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민이 자율성을 갖는 순간 그 당이 민주당이든 더불어당이든 바른당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주민이 자율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자율성을 주장하는 순간 정치권은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새로운 활동의 특징은 주민 삶에 천착한 새로운 활동이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활동이 전개되는 곳의 활동은 오히려 왕성해지고 정치적 편향 혹은 유착에서 벗어날 때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없이도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주민이 주도할 때 정치나 행정이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고요. 주민주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 이제 성찰인데요. 주민주권은 주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역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주민주권은 주민주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주권은 주민이 주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주민이 주도가 되게끔 해야만 주민주권이 실현이 되는 거죠. 시민단체가 주도할 때가 아니라. 애매한 얘기 같지만 주민은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민. 행정과 권력, 정치 권력은 주민이 자율성을 갖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가 무슨 이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자율성을 갖는 만큼 통치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주민주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을 통해서 진보정권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주권을 향한 주민과의 활동을 삶의 영역에서 직접 할 때만 주민주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붕 뜨는 순간 누군가로부터 이용되기 쉽죠. 정치 권력과 주민주권과의 관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주민 복지는 강화할 수 있어도 주민 주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되게 놀라운 겁니다. 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는 계속 늘려주죠.
그렇지만 권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주민자치회가 통과되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개헌을 얘기하는데 권력구조 개헌은 얘기해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권력을 주는 일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지 권력을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주장할 때 오히려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실제로 그 행정 권력이나 국가 권력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해가 엇갈릴 때는 행정이나 국가 권력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굉장히 잔혹하기도 해요. 그것을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문제다. 주민이 자율성을 갖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정치 권력은 이걸 억압하려고 하고요. 주민 권력에 따라서 스스로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주민 권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 권력, 대의 권력을 형성하는 운동은 있었죠. 우리가 유월항쟁도 만들어내고 다 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정치 권력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갖는 운동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정치 권력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가지고 우리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아야 너네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거짓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이죠. 주민은 스스로 왜 정치 권력을 형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상층부 엘리트들에 의해서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행정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국가입니다. 주민운동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닥으로부터 이제서야 주민운동이 주민주도운동이 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죠. 1987년 민주화운동 그 이전부터 산업사회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운동은 전개됐죠. 우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든지 농민운동이라든가 빈민운동, 주민운동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보편적 권리 획득을 위한 시민운동이 진행됐죠. 환경, 인권, 소수자, 여성, 기타 등등 그 집단의 보편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87년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보편적 권리 획득을 위한 시민운동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개인화된 사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이런 운동은 이제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렇게 계급 계층운동, 시민단체운동을 넘어선 운동은 새롭게 발명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와 행정 의존적인 태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주민과 함께 해결할 문제에 천착해야 되고요. 사업이 아닌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주도 활동을 전개할 때 국가 행정도 오히려 관심을 주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행정이 하는 일과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때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연애 같은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호 주관적일 때 존중을 받게 되는 거죠. 행정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때 주민 주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주민사회, 시민사회가 취약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죠.
협력은 불가피해요. 근데 그 협력의 대전제는 뭐냐면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적어도 협력하는 그 공간은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의정부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공간에서도 우리가 공론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 공론장에서만큼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내세우는 까닭이에요. 저게 없으면 나머지는 나중에는 전부 그 성과는 행정 테두리 안에 갇히고 맙니다. 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서울시가 수백 수천 개의 그 마을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그랬거든요. 물거품처럼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다음에 사라졌잖아요.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남아있냐면 행정의 부서로서 남아있어요. 놀랍죠? 그 부서의 역할을 행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합니다. 시민사회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반면에 행정이 그 성과의 일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해요? 네. 단체와 조직 유지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재원이 그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인데요. 이게 제 책에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할게요. 국가에서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행복하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면, 부강병이 되면 내 삶도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살았고, 그 이데올로기는 적어도 산업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삶이 행복해야만 또 국가도 오히려 번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삶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념에서 문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껍데기에 부가해야 돼요. 이제는요, 산업사회처럼 진보 보수라고, 전형적으로 진보 보수라고 하는 패러다임은요, 산업사회 패러다임이에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념입니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한참 지나서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생성형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두뇌를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은 정치권뿐이에요. 그 정치권의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감염돼서 그걸 이렇게 진리냐 떠받들어 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사고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회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보면은 너무 웃겨요. 행정이 원하는 걸 귀신같이 알고 주민자치회가 행정이 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결과는 뭔지 알아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이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주민자치회가 우리 여기 화성처럼 엉뚱한 일을 하면요,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막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일을 하면 그때서야 행정이 도와줄 생각을 합니다. 이념에서 벗어나야 돼. 이념이라는 귀신 딱지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 마을 중심, 삶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은 형편이 없는데도 그 마을에서 실제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다 개별적으로 행정과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별적인 삶에만 천착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마을 인구가 줄어들고 삶은 점점 궁핍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문제를 인식을 못한다니까? 왜 문제를 인식을 못하냐면 함께 논의를 통해서 과제를 도출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꽃길 놓기, 뭐 마을길 넓히기,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일이라고 생각해.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들이 그는 거예요. 행정이 딱 좋아할 만한 일들을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업에서 활동으로 방향제를 해야 돼요. 돈에 말려가지고 돈에 말리게 되면요, 그 돈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원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개를 하는 게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활동으로, 활동에서 운동으로 발전해 가야지. 그리고 이제는요, 조직 중심으로 활동하면 안 돼요. 우리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회예요. 이제 대가족을 넘어서 핵가족을 넘어서 지금은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인간 속에 다양한 정체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회사원이면서 페미니스트고, 또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한 개인 안에 다양한 정체성이 조합돼서 전체적인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활동이 안 돼. 비용만 계속 발생해.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면 저 조직을 유지하려고 낑낑낑낑 대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조직이 옛날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87년 6월항쟁 시민단체 할 때처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힘만 더 들어가고 돈은 안 모아지고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 네트워크가 불가피하냐면 다 개개별로 자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그게 정보와 열정이야. 정보와 열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필요에 따라서 금방 해체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강화되고 필요가 없으면 해체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야지 자기 자율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잖아요.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그리고 돈에서 즐거움과 의미로 바뀌어야 됩니다. 돈 타령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모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운동도 안 되고 활동도 안 돼요. 계속 이게 의존성이 계속, 행정 의존성이 생기는 게, 이게 고정 자산을 형성하면 의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역량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엮어서 실제로 지금 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비용이 들 수가 없어요. 비용이 실제로 저희들 이렇게 공론장 만들고 그러는데, 국가가 있는 데서 막 무슨 공론화 한다고 막 58억, 막 28억씩, 또 지자체별로 막 3억, 5억씩 쓰잖아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라고 실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공론장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거 돈 들어가나요? 이런 회의 공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역량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뜻과 의지를 형성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돈이 들어갈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대신에 즐거움과 의미가 남는 거죠. 지금은 비물질적인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움과 의미를 줄 수 있어야지 그 조직이 생동감이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와 저항에서 권력 형성으로 가야 됩니다. 요구와 저항은요, 요구와 저항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해요. 그거는요, 자기 소외의 표현이야. 요구한다는 건 뭐야? 저항한다는 건 뭐야? 주인이 저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객체야, 대상이야. 그러니까 요구하고 저항하는 거지.
주인은요 요구하고 저항하지 않아요. 주인은요 자기 권력을 형성하면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론장에 뭐 이런 건 그냥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정이라든가 국가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적 과제를 공식적으로 수행한다고 표명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 기능이 없으면 사회적인 질서가 형성되지 않고 지속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행정체계나 국가체제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삶의 세계는요,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와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세계를 행정에다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의 세계는 삶의 세계에 맞게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힘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 권력, 국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삶을 통해서 소통 권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세계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 주민자치 하는데 기간이 1년씩이잖아요. 1년씩 잘라서 하잖아요. 그거는 행정의 요구야. 근데 우리 삶이 1년 단위로 잘라져요? 잘라지는 부분도 있지, 생일 같은 거는. 근데 관계가 1년 단위로 바뀌어? 1년 단위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세계의 운영 원리는 전혀 달라요.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협력과 협동이 훨씬 더 중요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 맞게끔 활동을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세계에서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같이 지금 검암에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뜻을 모으고 또 화성에서 뜻을 모으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뜻을 맞추니까 뭔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권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권력이 스스로 생기는 수평적인 권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수평적인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권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권력이 있을 때 국가도 건강해지고 시민사회도 건강해져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데런 에스모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뭐 등등 썼잖아요. 우리 문학상만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인데 제임스하고 데런 에스모글로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이전부터 좁은 회랑 얘기 여러 번 했었죠. 그 좁은 회랑의 저자야 그 사람. 근데 좁은 회랑을 쓴 에스모글로가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지금 현대사회를 모두 연구를 한 다음에 MIT하고 하버드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번영하고 어떤 국민이 어떤 시민이 자유롭게 사는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해. 그게 뭐냐면 국가 권력이 압도적일 때 그 국민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주의화되고 독재화되기 쉽더라라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라든지 하는 경우에 독재화의 일정한 경험은 경제 발전에 일순간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 발전에 기여했잖아요.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영속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국가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시민사회만 강대한 나라 역시 무질서 속에 빠지기 쉽고 결국은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가 붕괴하는 경험을 하더라라고. 그럼 도대체 어떤 나라가 번영하고 어떤 주민이 자유롭냐? 이 국가 권력과 주민 권력, 시민 권력이 서로 기량작용을 할 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그 나라가 그 국민이 번영하고 행복해지더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국가 권력이 강대한 사회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요,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질서 체계고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민 권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기초가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 간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공론장을 통해서 의사소통 권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써놨는데 다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고 푸코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푸코의 권력 개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봐요. 푸코는 권력을 영향력이라,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무슨 뭐 마키아벨리라든지 베버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권력 개념이 달라. 권력은 지식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작용한다고 본 거예요. 권력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규율하는 것이 권력의 힘이다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권력은 지배나 억압 도구가 아니라 지식이나 진리나 주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로 작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미시 권력이다. 우리가 공론장에서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론장을 보면 아직도 거기 그 마이크 잡고 혼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 공론장을 장악한단 말이야. 어지럽힌단 말이야.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면은 꼭 꼰대 아버지 노릇을 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그런 그 인습, 습관 이런 것들이 그 공론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응?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그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하고 학교면 학교 안에 이런 미시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 마이크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마이크로 권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시 권력에 대해 잘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얘기가 이 루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현재 권력이 중요한 사람인데 레스칼 비유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권력은 디시전 메이킹 파워라고 해서 결정하는 권력이 있어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뭐 국무회의에서 하든 뭐 의회에서 하든 TV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결정 권력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권력은 이 비결정적인 권력이라는 거야. 비결정적인 권력은 뭐냐면 특정 이슈가 의제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권력. 배제시키는 권력. 중요한 문제를 배제시키는 권력. 행정이요. 실제로 주민 삶의 문제를 많은 부분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배제시키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배제시킨다고. 배제시키는 권력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행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아. 애매하면 없애버려. 의제를 올리지 않아. 그죠? 이런 것을 잘 포착할 필요가 있지. 우리 거왕동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이 무시해버리죠. 무시하잖아요. 매송면에 물이 오염되고 있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냥 무시하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권력, 그거 역시도 권력 행사라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다. 우리 대가통 내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야. 행정에 길들여져 있고 국가에 길들여져 있고 권력 가진 사람에 길들여져 있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거기다 착착 맞춰주죠. 이렇게 다 옳은 것인 것처럼 그게 올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비판의식과 주체성이 없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이라고 해요. 개인과 집단의 의식과 욕구를 형성하는 권력입니다. 그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국민교육권 헌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행정이나 국가는 저런 권력을 행사하기 용이하게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유포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미. 더더구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다르게 이게 5, 60 넘은 사람들은요. 이게 그런 국가주의 이념에 아주 찌들어 있어요. 제가 이런 공론장에 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 이 내면에 얼마나 많이 저는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구나. 대부분 다 주조된, 주조가 뭔지 알지? 주조가 뭔지 알지? 틀에 찍어낸 붕어빵 같은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 가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권력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큐브에서 공간이 있는데 클로스 스페이스, 소수의 엘리트가 비공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 있죠. 시민들은 몰라, 안 보여. 시민 참가 불가. 그런가 하면 인바이티드 스페이스, 권력자가 시민을 특정 이슈나 정책 결정 과정에 초대하고 시민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위원회야. 그런데 그 위원회의 의제, 절차, 구성은 누가 정해? 행정에서 정하죠. 이거 인바이트도 된 거니까 이거 초대된 사람 못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위원회 협의회 뭐 이름으로 된 거죠. 그런데 크라임드 오와 크리에이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지금 검암동에서 이거 하고 있죠? 엄청 힘들죠? 그만큼 힘들어, 우리 사회가. 이 힘이 너무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만들어내본 사람은 그게 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로 자유구나. 이 부딪힘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야. 자유는요, 그냥 헬렐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권력 현상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향점을 발견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형태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보이는 권력,
공식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이죠. 그런가 하면 숨겨진 권력,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슈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인비지블 파워야. 사람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아예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시민운동을 하고 마을 활동을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 권력에 대해서 국가가 진보 정권이면 누가 정권을 잡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삶의 영역에서 미시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이해 공감을 형성하는 공간인과 동시에 권력의 구조와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권력 감수성을 회복하는. 제가 오늘 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권력을 형성할 수 없어요. 권력에 대한 감수성은 실제로 다양한 권력과 부딪힘을 통해서 감각하게 됩니다. 감수성,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론장을 만들어 가다 보면 행정 권력과도 마주치고 의회 권력과도 마주치고 시민사회 내지는 정치 권력과도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없으면 권력에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 균형과 통제를 하지 못하고 당하게 돼 있는 거라.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권력은 항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장착해서 설득하려고 해요, 상대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당하는 거야.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몰라요.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뭐냐면 공론장이라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열린 공간이어서 누구든지 와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권력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성을 회복하는 공간인과 동시에 삶의 영역에서 형성된 주민의 뜻과 의지를 제도하고 권력화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론장은 사회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네, 맞아요. 책에 나오나요? 이 그림은 안 나오는데요. 그림 그럼 한 30분만 설명할게요. 중요한 그림이긴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영역이야. 그런데 이 삶의 영역의 국가 권력은요, 다 개별적으로 다 작용하는 거예요. 다 주민등록증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60, 70년대는요, 도민증은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없었어요. 최창순 과장님 맞죠? 네. 그런가 하면 제가 유럽에도 여러 나라 가보고 살기도 했는데 주민등록증 가진 나라가 없어요. 코드화된 사람들이야 전부. 다 번호야. 다. 죄수들 번호 있죠? 똑같아. 관리 대상이라는 뜻이야. 국가의 측면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획적인 획적인 관계가 없이 지금은요, 다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하에 다 개별적으로 통제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유일하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의사를 국가 쪽으로 향할 때는 선거를 통한 거야. 선거밖에 없어. 근데 이 개별화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들어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 A로부터 권력 B, 권력 B로부터 권력 A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의 본질은 권력 A로부터 권력 B로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과 이 주민 권력, 시민 권력과의 관계예요. 이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죠. 절대로 국가는 이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국가가 얘기하는 것은 평화로운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 이런 얘기만 하지, 이 국가 권력과 주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국가 권력, 국가의 번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실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본질은요, 기득권화된 권력 A와 권력 B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시민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민 권력, 사회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개개별로 지금 통제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공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사안 A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고, 이 공론장을 만들면서 스스로 상호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의사소통 권력이 형성이 되거든요. 시민사회, 여기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인데, 시민사회가요, 여기 시민사회가요, 여태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이게 민주국가 만드는 것이 오매불망 염원했었어요. 권중원 총장님 맞잖아요. 우리 살아온 거라는 거는 민주국가 만드는 것이 오매불망 염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활동, 근데 안 한 게 있어. 뭐냐면 시민을 주체화시키는 활동을 하지 못한 거야. 왜 못했냐면 우리 사고의 한계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사고의 한계 때문에 주민을 어떻게 스스로 주체화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활동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 시민사회가요, 참여연대가 저게 민주당인지 참여연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시민운동은요, 이제라도 이 주민들이요, 삶의 권력을 형성해온 경험이 부족하고 또 세상을 넓게 보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직 주체화되지 못했어요. 그 일을 하도록 시민운동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제는 이게 잘 형성되도록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잘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시민이 있는 시민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주민 활동과 시민운동이 결합될 수 있죠. 이렇게 재편이 될 때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시민 권력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한쪽도 썩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린 건데요. 복잡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좋은 공론장을 만들려면 그냥 떠드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 삶의 태도가 최종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냥 자유롭고 평등한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삶의 태도 이 5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엘리트는 정확하게 시민이, 주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시대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교육입니다.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국가 의존적인 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죠.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직장과 가정과 관계에서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요, 상당 오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국가와 분신주의 같은 거, 이게 있잖아요. 부부 유배 같은 거, 그게 삶의 관행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거기서 거의 유일하게 파열구가 생긴 게요,
부부이별이 남녀 간의 관계로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약간의 파열이 좀 생겼을 뿐이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질서는 3강 5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게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요. 그러지 않으면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은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연고주의, 집단주의가 문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핵 개인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죠. 근데 그 핵 개인이 발언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족주의적인 그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공론장의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왜 개인이에요? 말하는 것이 주체가 개인이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의 얘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은 말하는 공간인데 개인이 말하잖아요. 그 개인의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집단으로 묶어서 대신하면 안 되잖아요. 연고주의는 안 되는 거야. 시대에 안 맞아. 연고주의를 깨야 돼. 혈연 같은 것에 의해서 저 연고주의의 다른 말은요. 연고주의 좋은 말 같지만 차별과 배제야. 사실은. 연고주의의 속살은요. 차별과 배제야. 연고에 맞지 않는 혈연은 배제하는 거고 지 학교 출신 아닌 애들은 배제하는 것이고 지 지역 아닌 애들은 배제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무슨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가능해요. 연고주의를 깨버려야 돼요. 집단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동건제적인 유죄인과 동시에 산업사회의 유죄예요. 이 사회를 자본과 계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덩어리들로 파악해가지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 가지고는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야. 우리 삶의 영역에 흥건하게 남아있는 것들인데 이걸 한 큐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노력을 할 때 좋은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국가도 존재하는 것 동시에 건강한 시민도 존재하는 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